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지금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순위 비교 이런 걸 넘어서 실제 군사 능력의 차이 또 그 의미는 뭔지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부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반응, 또 이란 내부의 좀 복잡한 시각까지 담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표면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각국의 어떤 강점, 약점, 또 전략적인 고려사항들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군사력 비교의 함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나 병력, 장비 수 이것만으로는 실제 힘을 알기 어렵다는 거. 네, 자료에서도 딱 그 베트남 전쟁 예를 들면서 경고하더라고요. 지형이나 기술 수준, 전쟁 목표 이런 변수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예를 들어 북한을 상대할 때의 군사력이랑 또 다른 강대국을 상대할 때의 군사력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공군력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란 주요 도시 이스파한 같은 곳까지 완복하면 3,000km가 넘어요. 꽤 먼 거리네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거리를 충분히 왕복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F-15, F-16 같은 것들이죠. 그 F-15는 외부 연료 탱크 달면 5,000km 이상도 비행 가능하다는 분석 저도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란 본토 타격대 동원된 약 200대의 항공기. 아마도 대부분 이 기종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추신이라는 F-35는요? 이건 좀 역할이 다른가요? F-35는 스텔스 기능이 강점이지만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요. 그래서 아마 스텔스 침투나 방공망 제압 같은 그런 특수 임무에 더 적합했을 수 있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란 쪽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요. 네, 이란 주력기는 F-4 팬텀. 이게 1961년에 개발된 거거든요. 그리고 F-14, S-24 이런 구형 기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와, F-4면 정말 오래된 기종인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공중급이 없이는 이스라엘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공군 공격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가끔 공중구격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좀 단순한 생각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게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전투기 성능, 조종사 숙련도, 또 제공권 확보 문제까지 이게 다 얽혀 있거든요. 결국 이란은 공군력의 그 명백한 약점을 다른 방식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게 바로 비대칭 전력, 즉 미사일과 드론입니다. 네, 자료 분석 보니까 미사일은 약 3,000기, 무인기는 샤이드 136 같은 거 포함해서 한 3,900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라 추정치지만 상당한 규모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이란의 분명한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 기술이 의외로 수출 효자 상품 역할도 한다면서요. 네, 2022년 3월부터 약 10억 달러치 무기를 수출했는데 이게 상당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 드론 판매 덕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더군요. 10억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무기 수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 크진 않네요. 그렇죠. 작년 한국이 한 13억 달러에서 14억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국제 제재를 받는 이란 입장에선 이건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 드론으로 나오면 이스라엘은 또 방어에 집중하겠죠. 그 유명한 아이언돔부터 시작해서 다층 방공망이 있잖아요. 네, 저고도 요격용 아이언돔, 중고도는 다윗의 돌팔매, 그리고 고고도용 에로2, 에로3까지 아주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갖추고 있죠. 이란도 이걸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일부러 요격될 만한 수준으로 쏘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군요. 네. 또 반대로 레이더 탐지가 어렵고 값싼 드론을 아주 대량으로 보내서 방공망 자체를 교란하거나 소모시키려는 그런 아주 계산된 전략도 구사합니다. 가성비 싸움을 거는 거죠. 정말 복잡한데요. 그럼 지상군이나 해군력은 어떤가요? 언뜻 보면 병력 수나 전차 수는 이란이 좀 더 많아 보이던데요. 네, 수치만 보면 그렇죠. 병력은 이란이 96만, 이스라엘 64.5만,
전차도 이란 1,700대, 이스라엘 1,300대 뭐 이런 식인데요. 네. 하지만 이것도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장비의 질적 차이, 특히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 기술 격차가 상당하고요. 국방비도 이란이 234억 달러, 이스라엘 300억 달러 정도인데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의 지형이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산악 지형이 많아서 외부 군대가 지상 작전을 펼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 해도 대규모 지상군 투입보다는 공중 폭격이나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소모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핵 문제도 남아있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이고 이란 핵 개발은 그 JCPOA 협상 파기 이후로 다시 좀 불투명해졌고요. 네, 이스라엘은 전략적 우호성을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비난 때문에 매우 낮다고 봐야 하고요. 이란은 글쎄요,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지도부 변수인데요. 자료 분석을 보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도 실제 외교부나 혁명수비대 같은 실무진은 좀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내부에서는 존경하지만 현실은 잘 모르는 노인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면서도 이란은 계속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도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갈등 국면 속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반서방 정서를 키워서 군사계의 명분을 쌓으려는 그런 의도일 수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까지 제기되더군요.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결국 보면 이스라엘의 기술적, 특히 군군력 우위와 이란의 비대칭 전력, 그리고 지리적 이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전략 게임입니다. 단순한 무기 비교를 넘어서는 문제네요. 그렇죠. 이게 현대전에서 힘의 의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군사적 계산 속에서 결국 공군력이나 직접적인 타격 능력에서는 열세인 이란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카드는 뭘까요? 아마도 자료 마지막에 언급된 것,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일 겁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 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만약 이란이 이 카드를 실제로 꺼내든다면 그 파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란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떨지,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